내외기빈 여러분, 다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 세션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은 여성의 건강과 관련된 세션이며 중앙일보의 글로벌 협력팀 팀장을 맡고 계신 안차키 팀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4회째를 맞은 GEEF 2022의 Quality of Women's Health 세션 사회를 맡게 된 중앙일보 글로벌 협력팀의 안차키 팀장입니다. 플래시먼 힐러드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세션에서는 여성의 건강한 삶을 주제로 논의를 펼쳐보고자 합니다. 여성 건강은 UN SDG가 제시한 목표들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동시에요.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구해야 할 아주 중대한 글로벌 아젠다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는 날로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한국의 저출산 이슈와 맞물려서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에 대해 살펴보고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성 건강 정책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세션을 위해 여성 건강과 관련된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네 분의 전문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계신 정춘숙 의원님께서 오셨고요. 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학교실의 권자영 교수님, 그리고 경희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님, 그리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박진경 사무처장님, 이렇게 네 분을 모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각 선생님의 전문 분야를 초점으로 맞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이에 답변해 주시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 제한을 고려해 각 질문에 한 2, 3분 정도 답변을 해주시면 원활한 진행에 아주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 바로 옆에 우리 박진경 사무처장님부터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의 심각한 상황인지 좀 말씀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박진경입니다. 일단 이미 많이들 체감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주변에 아이 울음소리는 점점 더 듣기 어려워졌고, 또 초등학교 폐교 뉴스는 오히려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국제적 지표인 우리 합계 출산율을 보면 20년 기준으로 0.84로 안타깝게도 세계 유일한 합계 출산율 1명 미만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또 한국은 70년대까지 한 해에 100만 명씩 태어나던 고출산 국가였기에 오랫동안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기억을 하실 텐데요. 우리 산하 제한을 유지해온 국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98년 IMF를 거치면서 2000년대부터는 출생아 수가 40만 명까지 떨어지는 급격한 초저출산 국가가 되었습니다. 작년 2020년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기억하겠지만 한국은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지는 인구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기 시작한 첫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려면 아무래도 결혼 전령기에 이 남녀들이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미루고 이런 그 원인을 먼저 파악을 하고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은데요. 사무처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예, 저출산은 한두 가지 원인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복합적이고 또 구조적인 문제에서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IMF를 겪으면서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출산 계획을 방해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 계층 이동 가능에 대한 절망감, 이런 것들이 청년들의 불안감을 날이 갈수록 심각하게 만들어내고 있고요.
현재 청년 세대가 느끼는 고용 불안정과 또 노동시장의 양극화, 또 높은 주거비와 양육 교육비에 대한 부담 등은 이전 세대보다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남녀 모두 직업이나 경제 활동을 우선하여 생애를 계획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에게 처해진 독박 육아와 또 경력 단절에 대한 위험이 크고 이를 이유로 한 노동시장에서의 채용부터의 성차별적인 모성 페널티가 작동하면서 결국 여성은 아예 출산 기피를 당연시 해오고 있고, 최근 더 심각해진 것은 혼인을 해도 맞벌이를 선호하는 남성들까지 이 양육비 부담 등으로 아예 출산 파업에 동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들 속에 결국 정부는 IMF 이후 이미 급격하게 떨어진 출산율을 경험하면서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인구 문제를 국가적 아젠다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3번의 5개년 계획을 수립 집행을 하고는 있는데, 그동안 청년들의 출산 기피의 원인에 대한 구조적 접근보다는 임신 출산 지원이나 보육 정도 지원에 그치고 있다 보니 결국 늦은 대응과 또 매우 부족한 양육 지원만으로는 출산율 회복을 쉽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유 하나하나가 다 아주 복잡하고 해결하기 정말 쉽지 않은 과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 저출산 극복해야 되고 또 여성 건강 증진을 저희가 계속 추구해야 하는데, 앞으로 보시기에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할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이번 정부 들어서는 청년 개인의 다양한 선택을 존중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사회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기존에 안이했던 출산 장려에서 좀 벗어나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와 또 성평등 구현이라는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이를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담아 21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청년층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정책 체감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영아수당과 3+3 부모 모두 육아휴직 제도, 이렇게 영아기에 집중 투자하는 좀 더 획기적인 대안들을 마련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차별적 노동시장 개선과 또 성재생산권 보장, 또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 정책들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인 여성 건강권 관련해서도 과거에는 임신 출산 의료비 정도 혹은 난임 지원,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정도에 그쳐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생애 주기에 따른 여성 건강 전반을 권리로서 보장하기보다는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또 임신 출산이라는 특정 시기에 집중함으로써 여성의 몸을 인구 증가를 위한 도구적 관점으로 본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인구개발 회의를 통해 성과 재생산 건강을 출산 장려의 인구학적 수단이 아닌 삶의 질 제고로 접근해야 하고, 또 성과 재생산 건강을 UN SDG에 포함시켜 2030년까지 국가 책무로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저희도 역시 많이 늦기는 했지만 4차 기본계획에 이를 적극 담아 실천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우리 저출산과 여성건강권 증진을 위해서 임신 출산 지원만이 아니라 남녀 생애주기 전반에 이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증진을 지원하는 보편적 건강 지원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또 여성의 성재생산은 월경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년기 이 건강까지 전 생애에 걸쳐서 해야 할 것이고, 또 특히 성 관련해서는 남녀가 상호 존중하는 평등한 관계에서 자기 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 성교육 등을 통해 또 이
건강하고 평등한 성에 대한 인식을 좀 제고하고 특히 젠더 폭력으로부터의 안전한 환경 조성도 시급히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여성의 몸을 더 이상 도구적 관점이 아닌 시민권 차원에서 주체로서 또 이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전반에 대한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박진경 사무처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토론을 막 시작했는데요.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여러 요인들이 얽히고 설켰는지 저희가 사무처장님의 이 발표를 통해서 확실히 인지를 하고 이제 출발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정신건강, 이 역시 여성 건강을 논할 때 우리가 꼭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이고 저출산에 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백종원 교수님께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우리나라 여성들의 정신건강의 현황 과연 어떤 상태인지요? 네, 사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제 건강을 정의할 때 신체적 건강과 함께 정신건강 또 영적인 건강 안녕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체와 우리 마음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 주요한 지표로 이제 정신질환의 유병률 또 이제 자살에 관련해서 우리 마음 건강의 지표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마음 건강에서는 남자가 더 취약한가, 뭐 여자가 더 취약한가,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다행히 하느님은 공평하셔서 이제 전체 유병률은 1대1입니다. 근데 이제 표현되는 방법은 상당히 다른데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우울이나 불안 장애가 훨씬 높고요. 남성에 비해서는 남성은 이제 중독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합치면 1대1인데 그러면은 이런 이제 우울이나 불안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이제 해방 직후에 국민소득이 100달러에 못 미치다가 3만 달러를 넘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더 행복해지지 않고 오히려 행복 지수는 더 떨어지고 자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에 우리가 저출산이 시작된 IMF 직후인 1990년대 후반부터 하고 비슷하게 자살률도 그때부터 이제 급증하기 시작해서 2020년 기준으로 1년에 13,795명을 자살로 잃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물론 사망자는 남성이 많은데 이제 감소 추세거든요. 최근에 5년간 계속 여성과 청소년의 자살은 청년까지 증가해 왔다는 게 중요성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으면은 저희 아버님은 7남매인데요. 웬만한 일은 그 7남매가 알아서 또는 이웃과 함께 더 어려울 때도 서로 돕는 대가족 시스템이었다면 지금 저는 이제 동생 한 명 있고 밑에 이제 우리나라 사회는 이제 1인 가구가 30%를 훌쩍 넘는 시기에 살고 있어서 높은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인 동시에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수가 꼴찌인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빠른 산업화 또 민주화를 이뤘지만 이제는 어떤 이러한 고통을 사회가 함께 분담하는 시스템, 그다음에 앞에 저출산 문제도 예를 들어 영국 같으면 NHS가 집으로 찾아가서 산모를 돕는 방문 간호사가 16번 이상 가는 게 보편 서비스거든요. 이런 찾아가는 서비스가 없으면 여성 정신 건강이 위기에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님이 작년에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에 따른 정신건강 및
사회 심리 영향 평가라는 연구를 수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팬데믹이 당연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여성들의 정신 건강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계시나요? 네, 앞에 그런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요인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것들로 인한 이제 어려움이 이게 2년이 지나면서 아마 그래도 많이 좀 적응할 수 있고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 시기에 그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케어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 실태조사로 보면 우울 고위험군이 20%를 넘어가고 자살을 생각하는 국민이 13%를 이런 통계는 뭐 이런 조사에서 단 한 번도 볼 수 없는, 이거는 국민조사인지 재난 피해자 조사인지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높아진 상황인 거죠. 거기에서 특히 누가 제일 이제 영향을 받았느냐 하면은 또 20, 30대 특히 또 여성, 청년과 여성, 그다음에 저소득층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조사하고 또 질적 인터뷰도 했었는데 느낄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코로나가 결코 공평하지 않구나. 많은 사람들은 또 괜찮고 실제 이런 재난 시기에 정상 반응 수준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제 어떤 사람, 예를 들어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이제 어머님 같으면 너무 힘든 거죠. 돌봄이 다 끊기고 어디 갈 데도 없고 이런 분들의 호소를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실제 2020년에 일본은 가을부터 심지어 10월에는 45% 자살이 증가했는데 누가 자살로 많이 사망했냐고 봤더니 청년과 여성이었습니다. 그럼 여성 중에는 누구였냐? 첫 번째가 오히려 가족이 많은 여성이었습니다. 부양 부담이 큰, 아이들은 어리고 또 부모도 모셔야 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정규직 서비스, 특히 휴먼 서비스에 종사하는 여성 중에 코로나 때문에 실직한 분들이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여성 정신건강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직업, 그 다음에 돌봄에 대한 서비스가 더 줄어들면서 늘어난 양육 부담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다가 특히 이때 재난을 이겨내는 데에는 자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자원이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때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 사이에 연결된 여러 선들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절망에 빠져서 이 상황을 탈출할 방법은 죽음밖에 없겠다는 이런 생각을, 최종 단계에는 또 우울증 같은 게 같이 겹칠 수 있겠지만 이 단계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의 여성에게 관심을 가질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황이 정말 녹록지 않은데 이 초저출산 사회라는 점에 다시 한번 집중을 해본다면은요, 교수님, 미혼, 비혼 여성 증가하고 있고 난임도 증가하고요. 또 여성의 경제 활동과 임신, 출산, 육아 뭐 이런 모든 것을 병행하는 데 있어서 여성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주 취약하고 정신 건강에 당연히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그래서 보실 때 여성의 삶의 질 차원에서 정신 건강을 위한 어떤 그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신과 진료를 하면서 제일 많이 바뀐 게 한 두 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2020년 2월 이후에 오신 분들은 아직 처음 오신 분들은 얼굴을 모르고 마스크를 쓰고 진료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런 진료를 정신과 의사 혼자만 하는 게 결코 아니었구나라고 생각되는 게, 뭐 이제 여성 노인 같으면은 그래도 일상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복지관에 가고 노래 교실에 가고 집에 찾아오는 사회복지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끊겼다. 너무 외롭고 재미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찾아오는 어떤 이제 양육,
케어, 돌봄 지원에 대한 서비스들이 또 줄어들면서 힘든 걸 호소하는 분들, 어느 날 와서 저 잘렸어요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이런 분들을 실제 진료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그 이전과 달라진 거는, 그래서 정신건강의 문제를 대가족 시대에는 가족 안에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를 어떤 전문 서비스를 찾는 수요는 높아졌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도 그 정신과 진료를 찾아오신 분들이 뭐 1년에 20%씩 증가하는,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도움을 요청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이분들한테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사실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지금 2년 동안은, 요즘은 잘 좀 못하지만 다른 나라는 지역사회 감염 단계에서 다 포기한 이제 추적, 압도적인 검사, 방역관이 찾아가고 그래서 위험을 알려주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2년 했습니다. 사실 근데 그거는 코로나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시기에 굉장히 취약한 여성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굉장히 혼자 감당해야 되는, 예를 들어 독박 육아로 표현되거나 모든 이제 연결이 단절된 사람에게 지역사회와 사회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부족해서 이걸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과 동시에 코로나 때문에 있는 것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을 늘리려고 하면 사실 근데 이 코로나 시기에 여성 정신 건강이 나빠진 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다 우울증의 고위험군이 15% 20%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다 같이 늘린 거는 비대면과 SNS 등을 통해서 초기에 이제 힘든 것들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접근하는 거, 그런 틀을 이제 한 라인을 만드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발견된 사람을 지자체가 책임하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들, 그리고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들이 함께 추구돼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힘든 시기에 누구와 이렇게 속 시원한 대화만 할 수 있어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성들의 전반적인 스트레스 인지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 자료는 정말 많이 우려됩니다. 정신 건강이 우리 삶에 정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교수님의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이 개개인의 스트레스가 적어야 아무래도 행복한 임신, 출산 이런 게 모두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실제 의료 현장에서 많은 여성들, 특히 MZ세대들과 만나는 권자용 교수님께 또 말씀을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아주 많이 듣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MZ세대들은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관심사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접하게 되는 산모분들은 아마 30대와 40대 초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가끔 50대 산모분도 계시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20대 산모분들까지 대표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많이 접하게 되는 이제 30대 후반, 제 진료 볼 때 한 반 이상이 34세 이상인 산모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약간 그 분위기를 보면, 일단 그 MZ 세대가 이제 자기의 행복을 추구를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출산을 통한 그 행복보다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주체적인 행복을 추구를 하다가 특정 시기가 되게 되면은 이제 출산을 통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전향이 되면, 그때는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하거나 고위험에 근접된 그런 시기가 되겠죠. 그러면 난임에 대한, 내가 혹시 난임은 아닐까에 대한 불안감, 이제 그런 불안감들을 일단 갖고 접근을 합니다. 두 번째는 보통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굉장히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그런 연령대이기 때문에 자기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진료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SNS부터 시작해서 정보가 엄청나거든요. 유튜브 너무너무 다양한 그런 정보물들을 접하는데,
옛날에는 오히려 그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병원에 와서 얘기를 듣고 이해하는 정도였지만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잘못된 정보부터 시작해서 약간 그 경험에 근거한 이제 비의학적인 그런 정보들을 접해서 과도한 불안감에 휩싸여서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건 정말 클리어한 이게 정말 의학적으로 맞는 얘기냐 틀린 얘기냐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굉장히 클리어하게 원하는 그런 스타일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주체적이기 때문에 자기 몸에 대한 어떤 결정 이런 것들을 주체적으로 하시거든요. 옛날에는 같이 오신 부모님들의 눈치를 보거나 남편분의 눈치를 봤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고 본인이 결정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만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느끼게 될 그 고통이나 괴로움에 대한 것들이 예전에는 당연히 분만하면 아픈 거죠라고 생각했던 반면 요즘은 그런 것들을 최대한 피하고 싶은 옵션을 갖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아기를 많이 낳는 그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 아이를 낳더라도 건강한 아무 문제 없는 유전학적으로도 문제 없고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전혀 문제 없는 그런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희망하기 때문에 분만 방법도 보시면 요즘은 자연 분만보다는 제왕절개도 선택적으로 제왕절개를 결정하는 그런 그 산모분들이 사실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원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밝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이제 그런 대로 그냥 출산하고 했는데요. 요즘은 어떤 지원 정책이 있는지 정말 샅샅이 이 정보를 찾아서 그 지원 정책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한 그런 요구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 잠시 나왔는데 저는 사실 다행히 부모님들의 지원을 많이 해주는 그런 세대로 출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육아를 도맡아 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셨거든요. 그분께 감사드리고요. 근데 요즘은 지금 MZ세대의 부모님들은 그런 독박 육아를 하는 걸 희망하지 않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 여행 간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일을 하는 여성 그리고 또 일을 하는 이제 배우자분이 있기 때문에 육아의 어떤 협조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대체 어디에 기대야 되나 하는 그런 이제 막막함이 있는 분들을 가끔 접하게 되면 좀 되게 좀 안타깝고 예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이 이 그 여성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려고 할 때 이 여성의 생애 주기와 라이프스타일 변화가 반영돼야지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라는 우리 이런 총론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렇다면 임신을 준비하는 그런 가임기 여성의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여성건강의료정책이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제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치, 경제, 사회학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진짜 의학적인 견지에서 이제 가볍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위험, 그러니까 임신을 가임의 어떤 가임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연령대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분들이 이제 임신을 준비하게 될 때 그때 접하는 얘기를 보면 난임 지원에 대한 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나라에서 많은 노력을 들이셨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난임 지원을 많이 확대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소득률에 대한 그런 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소득률 때문에 지원을 잘 못 받는 산모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난임 지원에 대한 그런 확장을 정책적으로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중에 하나는 이제 난임 치료 받으러 갈 때 눈치 보고 다녀야 되는 게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산전 검사는 이제 임신하고 외래 다니는 거 눈치 안 보시고 오시거든요. 당당하게 나 오늘 외래 갑니다 이러고 오시는데 난임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그런 제한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막 아침 일찍 출근하기 전에 막 와가지고 얼른 치료하고 가시고 주말에 막 시간을 따로 내서 치료를 막 하고 가시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사실 난임 치료는 한 번 와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반복적인 비지트가 연달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 이제 바쁘게 막 이동하면서 임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쁘게 이동하면서 외래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보면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난임 치료
휴가나 휴가 연차 민감한 사항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의 지원은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은 이제 고위험 나이 때까지 내가 결혼이나 출산을 할 계획은 없지만 건강한 난자를 갖고 있고 싶다라고 해서 난자냉동에 대한 얘기들 아마 많이 보실 겁니다.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지원이 어렵다는 거죠. 근데 건강한 출산을 대비하고 내가 나중에 임신을 하리라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여성을 사실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확장 지원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 건강검진 이제 국가검진 참 잘 해주시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난임에 대한 부분도 좀 혹시 그 연령대가 고위험 연령이 들어가게 되면 난임에 대한 검사 같은 것들을 좀 혹시 건강검진에 같이 포함시켜서 확장해서 할 수 없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제언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에 대해서 정책적인 이 제안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건강한 그 출산을 또 원하는 이런 그 여성분들을 위해서는 또 어떤 정책적 제언이 있을 수 있을지 교수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임신을 하고 오신 분들에 대한 정책 제언을 드리면요. 또 항상 또 돈입니다만 산정검사에 대한 비용 또 올해 또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우처도 이제 단태아 임신한 경우에 이제 100만 원 바우처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 비용도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보면 저는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고위험 산모분들은 유전학적인 스크리닝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들은 바우처 한번 탁 쓰면 끝나는 정도로 이제 비용이 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따른 이 지원 비용이 좀 위험률에 따라 조금 달라졌으면 합니다. 이제 연령대라든지 이런 기준을 좀 확장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하나는 출산을 조금 우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MZ세대들은 옛날 저희가 TV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막 분만할 때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또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한 방에 모여서 출산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약간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 그런 컨셉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출산이라는 거는 사실 그 부부에게 있어서 굉장히 행복한 순간이어야 되고 우아하고 아름답게 남아져 있어야 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분만하는 사람들을 다 가족 분만실에서 분만할 수 있게 나라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애국하시는 분들인데. 그리고 분만하고 난 다음에 1인실에 다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모자동실도 하고 수유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을 좀 주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산후조리원에 돈 또 많이 쓰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산후에 대해서 사실은 나라에서 관리에 도움을 주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이게 부모님이 붙어서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세대들로 이제 진입했기 때문에 모유수유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얘가 밤에 울고불고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 이 범위가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후의 관리에 대한 부분도 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안전한 출산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분만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컨슈머가 줄은 거예요. 저희 입장에선. 그러면 분만을 하는 병원들이 이제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원도 안 해요. 이미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산부인과, 특히 산과에는. 그래서 제가 퇴임할 때까지 전 분만 받아야 될 것 같다는 그런 공포감에 살고 있거든요. 아마 퇴임하고 나서도 죽을 때까지 분만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도 딸이 있기 때문에 얘가 안전한 환경에서 과연 나중에 분만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내가 비행기 타고 갈 건데 비행기 타는 돈을 지원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안전하게 도착하려면 어떤 비행기가 안전한가, 어느 항공사가 안전한가를 고민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결국은 분만하는 병원들이 안전하게 아주 탄탄하게 버텨주고 있어야 됩니다. 의료 인프라를 살려주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의사라서 제가 팔이 안으로 굽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아파도 얼마나 안전한가, 얼마나 잘하느냐를 보고 골라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MZ세대도 이 데이터망을 쫙 조사를 해갖고 가장 안전한, 가장 잘하는 선생님이 누구 이렇게 해서 몰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산과가 망하지 않도록 아까 말씀하신 그 4차 그 여론 정책에
산과가 망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도 있나? 라는 생각을 잠시 하였습니다. 그래서 산모가 정말 분만하면서 사망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 산모만 딱 한 게 아니라 그 가정, 모든 가정과 그 주변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산과는 낮밤이 없거든요. 저희 24시간 대기입니다. 24시간 온콜. 어제 저 오늘 새벽 1시에 들어갔거든요, 집에. 이게 책임감으로 지금 붙들고 있지만요. 환자분도 MZ지만 이제 의사들도 MZ 세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조금 달라요. 그거를 이제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제 나이가 됐을 때 낮밤 없이 이렇게 응대하라라고 할 때 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도 가정이 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발 산과가 무너지지 않고 산과가 계속해서 아주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산과 지원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그 산과 쪽에 넉넉하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만도 이제 주름판에 이게 들어가는 그 파이가 딱 보면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부에서도. 그래서 산모분들 지원율도 늘려주시지만 산모를 보는 의료 인프라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정책 마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의료 현장에 직접 계시니까 그곳에서 느낀 이런 생생한 이야기들을 저희에게 공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책적인 면에서 아주 고도화되는 것 같으면서도 기본적인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 생물학적 연령이 올라가고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여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 임신을 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여성 개개인의 이 맞는 그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의료 환경 조성이 정말 시급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결국 여성의 건강한 삶을 지키면서 또 저출산이라는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전문가들께서 짚어주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다양한 개선 방안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책적 지원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고 계신 정춘숙 의원님께 질문을 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여성의 인권, 건강에 대한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요.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이 건강권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죠.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현재 어떤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지, 논의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고요. 경기 용인시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입니다. 최근 그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는 여성들의 인식이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들도 이제 앞에서 여러 패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결혼이나 출산이 이제 삶의 필수 요건이다, 이렇게 과거처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성이 그동안에는 뭐 결혼하면 당연히 애 낳고 이런 식의 패턴하고 좀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정책 지원 방향을 생애 전반에 성과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되, 임신과 출산을 위한 대상에 대해서는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 준비하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양한 여성 건강 관련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난임 지원 관련해서는 난임 부부를 위해서 난임 시술 약제비를 급여화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낮추고, 또 난임 부부에 대한 정서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건강검진 항목에 난임 관련 남녀 기초 검사를 포함시키는 이런 이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임신한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 노동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신 노동자 지원 정책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산의 원인인 직장 내 임신 관련 독성 인자를 특수 건강 검진 항목에 추가하고, 작업장 유해 환경 진단과 해결에 주력하고요. 또 임신 노동자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을 50인 미만 사업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 일터 유해 환경으로 장애, 질병, 태아 출산 시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이런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태아 산자법은 우리 민주당의 여러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지난해 말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까 우리 권자영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좀 더 내용이 보충돼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네, 지난해 의원님께서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자료집을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애주기별 SRHR, 그러니까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 정책을 분석한 바 있으신 걸로 들었는데요. 여성의 건강 지원 수준을 그렇다면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논의가 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앞에서 이제 좀 말씀하셨지만 네. 그동안 여성 건강권 논의는 임신과 출산에 집중되어 있었죠. 특별히 그것도 굉장히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는 인구 정책의 하위 범주인 것처럼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모성보호뿐만 아니라 성별을 포괄하는 성, 재생산, 건강 그리고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한 여성 건강권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보고서를 통해서 성과 재생산 건강의 권리의 의미를 살펴보고 또 생애주기법을 통해서 연령대별로 여성이 경험하는 사건이나 노출되는 환경이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또 사회적으로 필요한 개입이 무엇인지 다각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 생애 주기를 잘 아시는 대로 아동 청소년기, 성인기, 노인기, 생애 전환기로 나눠서 포괄적인 성교육, 또 성매개 감염병 예방, 또 피임 임신 관리, 또 보조 생식술 등 이런 다양한 의제를 보고서에서 다루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생애 전반의 성과 재생산권 보장을 키워드로 해서 여성 건강권 대책을 마련을 했는데요. 성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요. 안전한 성과 재생산 건강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 되게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현대적인 피임 시술과 임신 중지의 의료 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입니다. 또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 의학과로 변경해서 보다 젊은 여성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산부인과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초저출산 사회에서 저희가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생물학적 연령이 높더라도 건강한 출산, 가능한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주 급선무일 것 같고요. 관련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패널 모든 분들이 공감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MZ세대 가임기 여성을 위한 좀 특화된 특별한 그런 정책은 혹시 있는지요? MZ세대를 위해서는 이제 청소년기부터 성과 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이제 대책들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호응을 많이 하시는데요. 모든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 구입비를 지원하고요. 또 여성 청소년 건강검진에 생식 건강 초음파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HPV 백신 무료 접종 대상에 남성 청소년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호응을 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더 사전에 이런 어려움 같은 걸 방지하는 그런 쪽으로 집중이 돼 있군요. 오늘 의원님 여러 이런 정책 제안 이런 것이 나왔는데 혹시 오늘 패널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의원님께서 보건복지위에서 이 부분은 꼭 논의를 하고 또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언이 혹시 있으셨는지? 예. 오늘 패널분들 말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저건 내가 가서 해야 되겠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특별히 이제 먼저 백종원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여성의 정신건강 악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2021년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로 우울 점수, 우울 위험군 이게 모두 다 여성이 높고 또 30대 여성의 우울 증상이 심각하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 고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인 가구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네트워크 또 가족 간의 네트워크 굉장히 많이 끊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찾아가는 이 서비스는 노인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또 권장한 교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산모들도 MZ 세대이고 또 의사들도 MZ 세대이다 이런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도 이제 주변에서 난임과 관련해서 이 연령 제한이나 횟수 제한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 기본 입장은 낳고 싶은 사람한테는 낳아서 잘 기를 수 있게 하는 거, 혹은 낳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사회적으로 같이 그 책임을 나누는 것,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낳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아시는 분도 왜 나이 많다고 제한하느냐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난임 치료를 할 때 병원에 갈 때 눈치 봐야 되는 부분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안을 마련해서 실시할 수 있겠다. 이걸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 환노위원들에게 좀 숙제를 제가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위험도의 산모에 대한 산모군에 대한 비용이 좀 다르게 좀 책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마지막으로 분만지원 병원에 대한 지원, 그것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사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제 애가 커서 잊어버렸는데 저도 이제 아이 육아를 부모님께서 다 맡아주셔서 오늘의 제가 있는 건데 그 부모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자녀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사회적 책임이 훨씬 많아져야 한다는데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뭐 그 산후조리원 문제라든지 지금 저희 당에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하는 부분 지금 저희 지금 정책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늘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국회에 20대 국회 때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무슨 국회 포럼 이런 게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스웨덴, 프랑스 이런 좀 예를 들면은 저출산을 좀 극복한 나라 대사님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좀 강연을 들었는데요. 가장 인상적인 거는 이제 저희 우리나라 의원님들만 질문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너네 그거 극복했냐? 그랬더니 프랑스 대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성평등 정책을 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의원님들이 아니 우리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른 거 뭐 없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3번 물어봤는데 3번 다 우리는 강력한 성평등 정책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나중에 통역을 해드렸습니다. 통역이라는 게 언어를 통역해드린 건 아니고 그 강력한 성평등 정책이라는 게 뭘 말하는지. 예를 들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전혀 달성하고 있지 못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반대로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가 OECD에서 가장 많이 나는 1위 국가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것부터 출발해서 강력한 성평등 정책을 통해서 저출산 해결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또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답답하기도 했고, 그래서 아까 이 임신과 출산 또 저출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사회 구조적 접근이 전체적으로 되면서 구체적으로 타겟팅 되면서 대안들을 좀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너무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춘숙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여성 건강 정책은 여성 개개인이 노인 생애 주기의 이 삶의 질을 고려해서 복합적으로 그리고 아주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돌아보면서 정책을 만들었을 때 이게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네 분의 전문가들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들은 생각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출산
출산, 육아 이걸 다 정말 부모님께 맡기고 오늘날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누렸지만 앞으로는 정말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위기라는 상황이 생각이 들고요. 이런 효과적인 그래서 정책 입안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정책 고객인 여성들, MZ세대를 포함해서요. 이런 여성들, 가임기 여성들이 행복하게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시급히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시간이 조금 남아서요. 우리 패널분들께 오늘 이런 종합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으신 생각 또는 지금 각자 위치에 계신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앞으로 좀 신경을 더 써서 해보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먼저 말씀하실 분 계세요? 아니면은 박진경 사무처장님 말씀하신 지 좀 오래되셨으니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보태서 실제로 저희가 이 저출산 기본계획에 많은 부분들을 보다 더 두텁고 또 촘촘하고 또 섬세하게 이 정책들을 만들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지금 앞서 말씀하셨듯이 여성의 건강권은 사실 도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주체로서 여성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스스로의 경제활동과 또 재생산에 대한 권리를 실제로 누리면서 삶을 책임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이제 저희는 이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함께 보태서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백 교수님, 오늘 이야기 듣고 또 들으신 생각 아니면 마무리 말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네, 아까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 얘기한 게 이제 영국에서도 있었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서울아기 첫걸음 사업이라고 시범 사업 정도는 했었는데 이런 서비스가 전에는 우리 부모님이 해주던 역할,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뭐 젖을 어떻게 먹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건소에 이제 방문 간호사가 집에 찾아가서 설명하고 또 이럴 때 이제 임신이나 산후 우울증에 대한 그러니까 정신 건강도 같이 챙기고 또 하나 더 한다면은 이제 아이의 발달까지 체크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뭐 사실 캐나다에서는 그 IQ가 이전에 비해서 뭐 100이 평균이었는데 지금 아이들이 이제 78 수준까지 떨어진다. 이 코로나의 영향이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지대하다는 것들을 얘기할 정도가 됐는데요. 우리가 이런 찾아가는 서비스가 이제 신체와 마음, 이전의 가족의 역할을 그리고 고통을 이제 사회가 같이 분담하는 형태로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개인이 고군분투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절대 아니죠. 자, 그러면은 권자연 교수님께는요, 권자연 교수님이 MZ 세대라고 가정을 하시고 가임기 여성들 대신해서 이 시급한 여성 건강 지원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마무리 얘기 물어보실 줄 알고 다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예. 일단 말씀 얼른 드릴 거는 사실 분만은 줄고 있지만 저희 병원은 정말 분만이 너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한 분만을 정말 원합니다. 네, 정말 안전한 데서 큰 병원에서 나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 기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남은 여생 동안 안전한 분만을 할 수 있게 좋은 상과 의사 배출을 해야겠구나라는 오늘 결심을 다시 다졌고요. 제가 건강해야 되겠구나. 낮밤 없이 분만을 계속 잘 안전하게 받으려면 제가 건강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정책은 너무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게 다 된다는 가정 하에 상과를 할 수 있도록 주변 설득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얘기 나온 정책이 사실은 다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언젠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권자연 교수님 뵈니까 요즘 왜 그 걸크러쉬를 넘어서 권크러쉬라는 얘기가 있는지 좀 짐작이 갑니다. 자, 오늘 아주 명쾌한 답변들 주셨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 제언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함께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앞으로는 이 모든 무게가 정춘숙 의원님께 집중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님, 국회에 가셔가지고 할 일이 아주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좋은 일이죠. 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자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제가 이제 원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정신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 교수님하고 평소에 교류도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에 상당한 변화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야 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방향으로 좀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미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이게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해봐도요. 서울하고 지역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좀 시범 사업을 진행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서울시 예가 있으니까 보건복지부랑 의논을 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많이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산후 우울증, 또 방문간 후 아이 발달 체크 이런 거는 저도 이제 기억해서 돌아보면 저희 아들이 이제 100일 기념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병원에 입원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병원에 막 입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옆에서 내가 볼 때는 꼭 병원에 가서 입원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그때 절대 말을 안 들었고 이제 무조건 병원에 입원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다 같이 더 심하게 고생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돌이켜 보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훨씬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 개인도 고통을 좀 덜 할 수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신 말씀들 그리고 또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안전한 분만을 위해서 큰 병원에 많이 몰린다. 이게 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거는 또 구조, 또 체계를 바꾸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거는 또 구체적으로 뭐 정책을 좀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또 여러분의 의견 많이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요. 플라이시먼 힐러드가 기획한 초저출산 시대의 여성의 건강한 삶, Quality of Women's Health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권자영 교수님, 박진경 사무처장님, 백종우 교수님, 그리고 정춘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Well, that wraps up the GEE. 이로써 GEEF 여성 건강에 대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최 측과 패널리스트를 대표해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Ms. Son, and the panelists.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셔서 여성의 복원에 대해서 기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반적인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성의 건강 전반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0분 동안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시 반, 한국 시간으로 1시 반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